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광화문에 굉장히 상당한 양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한여름의 비는 시원하긴 합니다만 너무 비 양이 많으면 또 불편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본인을 향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 정치보복하는 거다라고 목소리를 높여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는 실컷 문정부 때 정치 적폐 수사하더니 그것도 정치 보복이었냐 라고 비꼬 왔습니다. 잠시 후에 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이재명 의원이 검찰 수사를 향해서 정치보복이다 라고 비판을 하고 나온 가운데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이른바 사안자부의 블랙리스트 수사에 대해서 지금 정치보복하자는 거냐, 문재인 전 대통령 겨눈 거 아니냐라고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웃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자, 왜 웃음을 터뜨린 건지 잠시 후에 이 이야기, 이 장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꼽아봤습니다. 과연 어떤 키워드들 준비되어 있는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말로만. 동아일보 6면이 쓰고 있는데 말로만. 어떤 기사일까요? 뭘 말로만 했다는 걸지 함께 보시죠. 오늘 동아일보가 정치면에서 여야를 모두 비판합니다. 정쟁하느라 민생 입법 국회 못 열고 있다. 요즘 얼마나 민생 힘듭니까? 물가도 오르고. 말로만 민생 챙기겠다라는 여야 모두 말로만 정치, 소위 입정치 동아일보가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여야 간에 원구성을 두고 더 정확히 말하면 이 법사위원장 문제를 두고 원구성조차 못하면서 여야가 한 걸음도 진척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 동아일보가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딜레마. 한국일보 4면이 쓰고 있는 기사인데 어떤 딜레마일까요? 지금 보시죠. 김건희 여사, 민주당에서는 동행한 사람, 봉하마을에 동행한 사람을 두고 비선 아니냐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 출근길에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딜레마다 고민을 밝혔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급기야 이 대통령이 처음이라 방법 있으면 알려달라라고 부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대통령의 딜레마, 더 나아가서 남편의 딜레마 어떤 딜레마인지, 방법은 없는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바로 이겁니다. 보복 이런 뉘앙스인데 조선일보입니다. 이재명 대장동 수사는 정치보복이다. 수사 받겠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대선 기간 때 말을 바꿨습니다. 여당에서는 그럼 문 정부에서 했었던 적폐 청산도 보복이었냐, 인정하는 거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재명 의원뿐이 아닙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산자부 블랙리스트와 탈원전 수사를 겨누어서 이 정치보복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자 홍준표 시장이 5년 내내 무자비한 보복한 쪽이 누구더냐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보면 이재명 의원이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하는 비판은 산자부에 대한 수사인데 이재명 의원은 여기에 본인을 겨눈 대장동 수사까지 쓱 저희가 있는 거 아니냐, 목적 있는 거 아니냐라는 민주당 내부의 시각도 있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 공개합니다. 뭘까요? 이상 한겨레신문 1면 기사입니다. 미뤄진 누리호의 꿈, 누리호 발사 과정에서 이상이 발견됐습니다. 산화대 충전 감지기 센서 이상이라는데 발사 하루 남겨놓고 일단은 연기됐습니다. 언제 쏠지 모르는 상황인데 워낙 중요한 발사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렇게 점검을 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센서 이상 수정이 돼서 우주로 대한민국 우주 강국의 꿈을 날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관련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이곳 서울 광화문에는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강한 비를 뚫고 오신 분들 소개해 드릴 텐데 특별히 오늘은 여야를 대표해서 나온 분들이 상당히 의미가 깊은 분들로 모셨습니다. 자, 먼저 강력계 형사 출신의 우리 박성배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돌직구가 배출한 바르다 박 선생이 국회의원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박정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 의원님. 네. 7곳의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 중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유일하게 민주당 지역을 탈환한 그렇죠. 곳이 바로 원주. 바르다 박 선생 국회의원 당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성원해 주신 덕분에 선거 무사히 마쳤고요. 앞으로도 좀 더 이제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풍성한 준비를 해서 시청자 여러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따라 그 넥타이가 더 빨개 보입니다. 아, 이게 우리 자, 당선 축하드립니다. 이제 박정아 의원으로서 또 돌직구에 많은 돌직구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차기 당대표 주자로 분류되고 있는 박용진 의원은 영선일 때부터 돌직구에 나와서 재선에 이제 당대표 주자까지 거론되고 대선 주자급에 박용진 의원 나오셨고요. 기자 출신의 김수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저희가 준비한 많은 이야기, 그중에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이재명 의원을 비롯해서 민주당의 비대위원장까지 검찰 수사는 정치 보복이다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하죠. 야당 일제히 정치 보복, 이재명 책임론은 내부에서도 분출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의원이 지금 검찰의 산자부 수사 국면에 갑자기 본인을 향한 대장동 수사까지 함께 얹어서 정치 보복이다라고 치고 나온 이유가 뭘까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본인의 정치 책임론을 희석하기 위해서 아니냐라는 민주당 내부의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재명 의원이 검찰 수사는 정치 보복이다라고 치고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사팀 이재명 의원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배임 혐의 입증 위한 수사가 상당히 진행 중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의원이 해당 언론 기사를 SNS에 게재했습니다. 사실 대장동 수사가 특별히 진척되거나 한 건 없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검찰을 이용한 정치 보복, 정치 탄압이 시작됐다. 라고 본인을 겨눈 수사는 정치 보복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일단 기소해서 타격 입히자는 음모가 있다는 말도 들었다. 라는 주장도 덧붙입니다. 대명천지의 또다시 사법정치 살인 획책 중단하길. 갑자기 대장동 수사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 정치권의 논란입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대선 기간 중에 대장동 수사 본인은 대장동에 떳떳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사 받겠다라고 말한 바 있었는데 수사를 멈춰라라고 소위 말을 바꾼 겁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 정치 살인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대선 기간 중에 이재명 의원이 이런 말을 한 적도 있었죠. 들어보시죠. 지금 두렵습니다. 제 두려움의 원천은 이런 겁니다. 지금 검찰 있는 죄도 덮고 없는 죄도 만들 수 있다고 믿는 조직들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지면 없는 죄 만들어서 감옥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대선에서 지면 없는 죄 만들어서 감옥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라는 발언을 이재명 의원이 한 바 있는데 지금 본인을 향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 정치보복, 사법살인 굉장히 강도 높은 비판을 한 셈이 된 겁니다. 박정아 의원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적절치 않고요. 뭐가 그렇게 두려운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 대선 얘기 얼핏 우리 앵커께서 하셨지만은 지난 가을 이후부터 굉장히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해결해야 될 것 굉장히 많은데 우리 국민들 다들 대장동 수사에 얽매여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시간 많이 허비했는데 지금이라도 사실은 검찰 수사를 통해서 아니면 명명백백하게 모든 사실관계를 드러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나름 평가를 받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해명하고 하면 되는데 저거를 좀 전에 저희가 봤습니다마는 사법 정치 살인 왜 저렇게 정치적으로 몰고 가는지 그동안 대선 기간 동안 본인이
했었던 얘기 그리고 이번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인천 계양을 지역 주민들한테 했던 얘기들을 돌아본다면 저는 뭐 이재명 의원님께서 저렇게까지 말씀하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수사를 멈춰라, 사법 살인 멈춰라. 그러니까 본인 수사하지 말라 이런 말입니까? 그런 거죠. 제가 볼 때는 그게 지금 대장동 건에 대해서 더 이상 파지 말고 캐지 말고 끝내자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저희 국민들이 납득이 되겠어요? 사실은 저 모든 걸 명명백백하게 내놓고 우리 사회는 그럼 과연 어떻게 이 건에 대해서 평가할 건가라고 얘기를 해야지 저렇게 정치 살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 재보궐선거 기간 내내 얘기됐던 그럼 방탄 국회를 만들 거냐, 방탄 의원이냐 예. 이런 비난을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님, 네. 최근에 당 대표 주자로 강력 부상하고 있는데 지난 대선 경선 때 이재명 의원과 대통령 후보로서 당내 경선에서 맞붙으셨잖아요. 네. 그때 박용진 의원의 언론 인터뷰 내용 중에 제가 기억하는 건 이재명 당시 후보가 대장동 의혹과 관련돼서 책임질 상황이 생기면 민주당 다 죽는다라고 이재명 의원을 향해서 강도 높은 비판을 했는데 지금 이재명 의원의 이 수사를 향한 비판의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대장동이라고 하는 그 대장동과 관련된 여러 그 드러난 사실들을 놓고 우리 국민들께서 엄청 상처받으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내 집 마련 한 번도 제대로 꿈을 꾸어보지도 못하는 청년들도 있고 그런데 어떤 청년은 뭐 아버지 잘 만나서 50억 챙겨간 사람도 있고요. 어떤 청년은 아버지 잘 만나서 그 대장동의 아파트 하나 이제 분양도 받고 그것도 아주 싼 값으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예. 제가 대통령 선거 때 드렸던 말씀은 그겁니다. 싹 다 잡아들여라. 싹 다 잡아들여라. 보수 진보 할 거 없고 여야 할 것 없이 이 문제와 관련돼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해라. 그런데 그 당시 모든 당들이 다 이구동성이었던 게 뭐냐면 특검 다 하자는 거였어요. 그러면서도 이 특검이 제대로 발의되고 시행되지 못했고요. 이제 대장동과 관련해서 뭐 경찰 수사, 검찰 수사 뭐든 좋으니까 국민들에게 상처 준 그런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은 처벌받아야 되는 게 맞다. 예.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제 생각입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가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건 뭐냐면 죄가 아닌데 죄로 만들려고 한다거나 혹은 일단 기소부터 하자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좀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그건 반드시 처벌받아야 되겠지만 죄가 아닌데 죄를 만들려고 한다거나 이런 정치적인 행보로 가서는 오히려 이 진상을 밝혀내는 데 예.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분명하고요. 특히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최근에 이렇게 논란이 좀 있는 우리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그 박근혜 정부가 시작해서 바로 저축은행 사건에 연루가 돼가지고 그 검찰 조사를 받고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았거든요. 이거 다 무죄됐어요. 몇 년 있다가. 그 사이에 민주당이 입었던 타격, 이게 원내대표였거든요. 그 박지원 예. 의원이. 원내대표로서 민주당이 입었던 타격, 본인이 겪었던 그 고초 이런 것들은 다 어디 가고 몇 년 뒤에 그냥 무죄로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없는 죄를 만들어서 기소부터 하고 보자. 나중에 무죄가 되든지 말든지. 이거는 만일의 일이 이렇게 되면 그건 정치적 예. 의도가 분명한 잘못된 일이다. 근데 이재명 의원은 아직 뭐 제대로 수사조차 안 받았는데 수사조차 안 받은 상황에서 사법살인이다 이런 수사 멈춰라 하는 것은 아예 수사를 받지 않겠다라는 의도로 풀이된다는 기사도 많은데 왜 그런가 하냐면 왜 이런 질문들이냐면 박용진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막으려고 했다던 부동산 개발 이익이 소수로 집중되고 일확천금을 겨냥한 온갖 불법과 반칙의 향연이 대장동에서 벌어진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이재명 후보도 이거 인정했다. 여기서 멈출 게 아니라 수사 받아라. 아니 제가 드린 말씀이 뭐냐면 수사와 관련해서 그 수사를 하고 말고의 문제는 검찰이랑 경찰 등이 이제 해야 될 일이 아니겠어요? 근데 이재명 의원이 지금 이야기한 지점은 뭐냐면 없는 죄도 만들어서 예. 혹은 기소부터 하고 보자라고 하는 시기만 안 된다고 하는 데는 저도 공감을 한다고요. 아, 아까 피의자로 제가 적시하는 건 반대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예. 수사를 알아서 하시라고요. 수사를 알아서 하는데 이미 박지원 전 국정원장, 박지원 전 민주당 원내대표 때 검찰이 보였던 태도대로라면 자기들은 뭐 완벽한 수사라고 했는데 가서 다 무죄 받아버렸잖아요. 그 피해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든 경찰의 수사든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예.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국민적 의심을 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점은 분명하다는 말씀입니다. 예. 수사는 하되
정치적인 의도가 깔린 수사는 반대한다라는 네. 의미군요. 이재명 의원의 뜻도 그런 것이다라는 박용진 의원의 발언과 또 수사를 안 받으려 하는 거다라는 박정하 의원의 발언, 두 의원의 발언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과거에 정치 보복은 맨날 해도 된다라고 밝혔던 대목도 소환되고 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김수현 교수님, 이게 언제 어떻게 했던 발언입니까? 2017년 7월에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그때는 문재인 정부 하였었죠. 도둑 잡는 게 도둑에게는 보복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그것은 정의와 상식의 구현이다라고 해서 이런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 정치 보복이라고 말한다면 그렇다면은 적폐를 청산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것을 정치 보복이라고 곡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이제 말을 했던 건데요. 어쨌든 이제 지금 이재명 의원이 굉장히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당 내에서도 어쨌든 지금 뭐 당권에 나서냐 마냐를 가지고 민주당의 내홍이 아주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지금 굉장히 당내에서는 행보를 굉장히 줄이고 있는 반면에 외부의 적을 소환하는 것이죠. 외부의 적을 소환해서 내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탄압받고 있고 지금 대장동 수사가 나를 덮어씌우려고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본인의 전당대회 출마에 대한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목적도 있어 보인다는 말씀이십니까?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어쨌든 당내에서 지금 입지가 굉장히 좀 난처한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서 어떤 행보를 할 때는 그것이 굉장히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외부의 적을 소환하면 내가 이렇게 지금 현 정부와 싸우고 있고 나를 뒤집어 씌우려는 외부의 적과 싸우고 있다라고 할 경우에 본인을 지지하는 세력이 결집될 수도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제 대장동 건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정치 살인, 뭐 정치 보복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수사는 진작에 진행이 되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대선이라던가 정치적인 그런 스케줄들이 빡빡하게 있었기 때문에 사실 지연됐다고 볼 수가 있죠. 어쨌든 지금 이재명 의원은 대장동의 몸통은 윤석열이다라고 늘 줄곧 이제 주장을 해왔는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당시 대장동 사업의 인허가 건자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했던 이재명 의원이라면 적어도 한 번쯤은 소환해서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한 번도 소환하지 않았고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서면으로라도 조사가 되지 않았거든요. 아무 이야기도 못 들은 상황인 거예요. 그렇다 보니 당연히 이재명 의원에 대한 수사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게 더 합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뭐 각자의 의견도 전해드리고 있고 인식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은 본인을 향한 이 대장동 수사는 일반적인 수사가 아니라 나를 겨냥한 억울한 수사다라는 인식이 좀 강한 것 같고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힘 쪽에서는 내로남불이다. 본인을 수사해야지 누굴 수사하냐라고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김수현 교수가 지적한 것처럼 과연 대장동 수사,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 본인을 향한 이 검찰의 수사가 정치 보복이라는 이재명 의원의 주장을 과연 민주당 당내에서 얼마나 많은 의원들이 공감해 줄 거냐. 이 문제는 아직은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아직은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관건일 것 같아요. 그런데 비슷한 시점에 민주당 내부에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나를 향한 수사는 정치보복이자 사법살인이다라고 주장하는 그 기간, 그 비슷한 즈음에 민주당에서 이뤄진 토론회에서는 과연 어떤 얘기들이 나왔을까요? 들어보시죠. 구도를 극복하지 못한 후보의 책임은 명백히 존재한다. 후보의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점은 분명하고요. 저희 지역에도 오셔가지고 대장동 얘기하고 막 무슨 얘기만 한 30분 연설을 했는데 20분을 그 얘기만 하고 가시더라고. 아니 그 지금 옆에 있는 후보 다 뜨악하죠. 저 정말 이재명 후보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하는 후보들이 생길 정도로. 연이은 패배에 책임 있는 부분과 개파 갈등을 유발하는 이러한 분들은 이번 전당대회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좀 더 많은 수의 의견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좀 모았다. 새롭고 참신한 그러한 지도부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5년 실패, 대선 지선에 책임이 있는 분들은 이번엔 나오시는 차례가 아니다. 민주당 의원들 간의 토론회에서 친 이재명계로 분류됐던 조홍천 의원도 대선 지선 패배에 책임 있는 분은 이번 당대표에 나오면 안 된다라는 돌직구를 알렸습니다. 이재명 의원 출마 반대의 목소리가 많았다라는 앞서 한 의원의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급기야 지난 지방선거 때
내 지역구 옆에도 이재명 의원이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신동근 의원이었던가요? 이런 발언도 있었는데 박용진 의원님, 네. 지금 당내의 기류는 어떻습니까? 70년대생이 좀 젊은 정치인들이 당대표에 나서야 된다라고 해서 여기 뭐 박용진 의원도 당대표 주자로 거론되고 있고 강력하게 뭐 강병원 또 돌직구 멤버인 전재수, 박주민, 그다음에 의원은 아니지만 김혜영 전 최고위원 등 딱 한 5명 정도가 지금 언급되고 있는데 앞서서 봤던 이 토론회에서는 이재명 의원 때문에 이번 선거 졌다라는 기류가 많다라는 의견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어제 제가 참석했었던 자리는 재선 의원들이 주최하는 이제 토론회였는데 재선 의원들 중에서 김병욱 의원 그리고 신동근 의원 이 두 분이 이제 그 토론회에서 발제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김병욱 의원은 본인이 발제하면서 막 이제 멋쩍은 듯이 웃으면서 특정 계파를 대표해서 하는 말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 이재명계로 나온 게 아니다. 그런 거죠. 이제 분당이 자기 지역구 예. 그러니까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부터 아주 친했던 모양이고요. 또 그 경선 과정에서도 이재명 후보와 같이 뛰었으니까 이제 그런 농담 비슷한 전제를 깔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병욱 의원조차도 어떻게 후보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겠냐라고 예. 하면서 인정을 했고 그 이제 이른바 그 이재명 의원과 좀 안 친한 의원으로 신동근 의원이 나와서 발제를 했는데 비이재명계. 신동근 의원은 강력하게 후보 책임에 대해서 이제 묻는 예. 그런 토론 발제를 했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상식과 같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대통령 선거의 패배가 대통령 후보 책임을 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지방선거 패배가 있었는데 지방선거에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분의 책임이 없다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민주당이 지금 그러면 그 사람의 문제로만 진 거냐? 아니면 지난 5년 동안 우리가 해왔던 내로남불, 오만불통, 민생에서의 뭐 실력 부재 이런 것들을 예. 같이 다 평가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도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저는 오히려 이재명 당시 후보와 이재명 선대위원장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그리고 민주당이 지난 5년 동안 보여왔었던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고 지지층에게 배신감을 느끼게 했던 그런 지지부진했던 모습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평가하고 달라져야 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그 총선에서는 예. 우리는 진짜 골로 갈 거다. 민주당은 골로 간다고요? 예, 그렇게 지금 강력하게 내부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중이고요. 그럼 골로 안 가려면 박용진 의원은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 나오면 안 된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 새겨 들으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용진 의원님 당대표 나오십니까? 지금은 저는 뭐 제도 혁신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누구 나오지 마라, 뭐 누구 나와라, 누가 내가 더 낫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중요한 건 제도 혁신을 못 하게 되거든요. 사람 중심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저는 민주당이 당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이 너무 지나치게 민주당 지지층에게만 몰두되어 있다. 강성 지지층. 네, 그러니까 강력한 지지층인 대의원 16,000명에게 45%의 비중을 주고 또 센 지지층인 권리당원에게 40% 비중을 줘서 개파가 동원 가능한 85%의 비중을 가지고 선거를 치르니 문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개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다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우리 국민들 대다수의 상식과 눈높이 민주당의 변화를 바라고 있는 그런 목소리가 담기지 못하는 거면 안 돼서 당심 50, 민심 50 이렇게 해서 제도 개선을 하고 나서 누가 나갈 건지 전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의 젊은 정치인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 보여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참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그렇습니다. 당대표에 나가겠다라는 박용진 의원의 돌직구 발언도 들어봤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대장동 수사에 대해서 정치보복으로 규정했는데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산업부의 블랙리스트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으로까지 안 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를 법무부 장관으로 앉혀서 결국 이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 계속 수사가 진행된다면 강력하게 대응을 해나가겠다. 아니 박상혁 의원이 지시했겠습니까? 혼자서? 다 알잖아요. 뻔히 예견되는 거 아닙니까? 순서가. 이명박 정권 시즌 2죠. 그 결과가 어떤지 아시지 않습니까? 네, 여기 사진에 걸려 계신 우리 불행한 사건을 연상시키지 않겠지만 지금 산업부 백운규 전 장관 등이 했었던 블랙리스트 의혹은 정치보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지만 아시다시피 문정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는 당시 문정부의 장관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판단된 바 있습니다.
산자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이것보다 더해지는데 대통령의 말 한마디 때문에 멀쩡한 원전의 경제성 평가를 조작해서 멈춰 세우기 위해서 블랙리스트까지 동원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검찰은 강하게 의심하고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를 언급하며 이건 정치보복이다. 가만두지 않겠다. 멈춰라.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발언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웃음을 터뜨렸다고 하는데 들어보시죠. 우상호 비대위원장이요. 박상혁 의원 수사 관련해서 보복 수사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 초반 2년간 소위 말하는 적폐청산 수사도 정치 보복이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에서 기소한 김은경 환경부 장관에 대한 그 수사도 정치 보복이라고 우길 것인지 지지난 정권에 대한 적폐청산 수사도 정치 보복이라고 인정할 것인지. 여야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수사 전문 강력계 형사 출신의 박성호 변호사님, 지금 이재명 의원도 대장동 수사는 정치보복이라고 하고 있고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수사, 사실 지난 2년간 수사가 제대로 된 적이 없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만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전문가께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어떤 쟁점을 두고 정치보복인가 정당한 수사인가 이 논란은 앞으로도 획기적인 계기가 있지 않는 한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양면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정권이 교체되게 되면 그 전에 비협조적으로 일관하던 참고인들이 나서서 관련 진술을 해주고 관련 자료들이 제출돼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현상이 자연스럽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소를 전제로 일단 어떻게든 수사를 하고 무조건 기소를 한다는 수사기관의 의도가 아주 없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떤 쟁점을 두고 여야가 바뀜에 따라, 즉 자신이 처한 입장에 따라 이를 다른 차원에서 해석하고 비판하는 일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산자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체가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에게 그 의사에 반해 퇴임을 종용한 사건인데 정권이 바뀌었을 때 새롭게 들어서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서 관련 인사들을 교체해 온 것 사실 그동안 관행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무방하다시피 합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가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들의 의사에 강하게 반한 행위라면 이때는 법적으로 문제될 여지가 없을까? 이 문제가 바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었죠. 그렇지만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유죄라는 확정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 백운규 전 장관의 산자부 블랙리스트도 그 구조가 상당히 이와 유사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면에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그 범위의 일부 다툼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이 문제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예민한 이유가 단순히 산자부 관계 부처의 일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일반적인 권한 내에서 부당한 행사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반적인 권한은 산하기관장에게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이 그 권한을 부당하게 사용하였을 때 성립할 수 있는 범죄인데, 그렇다면 인사에 관여할 수 있는 사람이 단순히 산자부 장관에 그칠 것인가? 위를 타고 올라가면 누가 있을 수도 있다. 대통령 내지는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인사권을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누군가의 일반적 권한을 상정해 둬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뿐만 아니라 청와대 인사로 이 사건 수사가 옮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건이 바로 이 산자부 블랙리스트 사건입니다. 실제로 예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때도 김은경 전 장관에도 청와대 인사가 동시에 기소돼 재판을 통해 유죄 확정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때는 청와대 인사 한 명에 불과했었지만 산자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청와대 인사 한 명, 여기서는 박상혁 의원이죠. 인사수석비서관으로 일했던 박상혁 의원에 그치지 않고 그 범위가 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결국에는 문 전 대통령의 턱 밑까지 올 가능성도 있다. 이를 중심으로 해서 청와대 인사 다수가 이 사건에 동시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파급 효과가 상당한 사안이라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턱 밑까지 올 수 있다는 표현이 상당히 좀 흥미롭습니다. 턱 밑은 여기잖아요. 여기까지 올 수 있다.
홍준표 시장이 정치보복이라는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5년 내내 무자비한 보복 수사 자행해놓고 시작도 안 한 사건으로 난리. 지은 죄가 많기는 많은 모양이다. 방탄복 주워 입으려 다급히 국회 들어간 사람도 있으니 말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박상혁 의원 본인의 해명도 나왔는데 함께 보시죠. 구태가 되살아났다. 난 참고인 조사 요청해서 일정 협의 중이었다. 수사 대상으로 지목, 언론에 흘리고 표정 만들어 그림 그렸던 구태다라고 강력 비판을 했지만 본인의 의혹과 관련돼서 적극적인 해명은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보복. 다시 말하면 문재인 정부 때 했었던 지난 정부에 대한 적폐 수사는 정치보복이 아니고 현 정권이 민주당을 향해서 겨눈 수사, 뭐 대장동이나 산자부 의혹과 관련된 건 정치보복이다라는 게 민주당의 이야기인 셈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정환 의원님. 민주당이 성장통을 상당히 오랫동안 겪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우선 들어요. 그러니까 지난 5년 동안 우리 국민들 참 답답하게 했던 게 사실은 저렇게 지금까지 있었던 관행으로 이루어졌던 거 없애자고 했던 적폐청산이잖아요. 적폐청산 하자고 하면서 사실은 정치보복성에 가까운 일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정권에서는 뭐 사찰이니 뭐 그런 것, 뭐 심지어는 DNA 얘기까지 나오면서 절대 없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앞에서는 앞 정권에 대해서 저렇게 적폐청산한다고 잡아들이면서 뒤에서는 결국에 내 사람 심기 하려고 저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와서 좀 전에 저희가 화면 봤습니다만 우상호 의원이 비대위원장 아니에요. 지금 저렇게 위기에 빠진 민주당을 구해내겠다고 위촉받은 비대위원장인데 그 비대위원장이 여전히 또 이건 정치보복이요? 이러면서 노무현 대통령 파리를 또 해요. 그렇다면은 상당 기간 저는 민주당이 이런 성장통에서 헤매면서 또 여전히 모든 건 다 정치보복이고 모든 건 또 우리 노무현 대통령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하면서 강성 지지층에 얹혀서 이렇게 이 국면을 이어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오래 갈 것 같다, 안타깝다. 그리고 여당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민주당도 제대로 개혁이 돼서 제대로 변해서 같이 국정 민생을 논했으면 하는 마음인데 여전히 좀 시간이 걸리겠구나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좀 우선 들었습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이 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돼서 검찰 수사를 받는 대목은 박상혁 의원 이전 청와대 인사비서관으로 근무했었던 당시입니다. 즉, 이 사건의 핵심은 블랙리스트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안 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 임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라냈다라는 의혹인 겁니다. 그런데 이 박상혁 의원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 청문회 당시에 상당히 의미심장한 질답을 주고받았던 대목도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과 답변이었을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앞으로 이제 새로 시작되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토교통부에 많은 인사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캠프 출신이거나 당 출신이거나 또 보좌진이거나 이런 부분들을 절대로 임명 안 하시겠죠? 그럼 임명권도 계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정도껏 하자는 겁니다. 정도껏이 뭔가요? 하시겠다라는 주의신가요? 필요한 걸 해야죠. 네? 필요한 걸 해야죠. 필요한 건 해야 돼요. 예.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건 별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정도를 넘어섰다고 봅니다. 그 정도라는 거는 생각하는 게 다 다르고요. 하시겠다는 얘기죠. 정무적인 낙하산들을 계속.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번 건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친한 사람들 임명한 건 문제 없다는 얘기지요? 라고 재차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보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장면 같습니다. 해석은 여러분들께, 국민 여러분들께 맡기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문재인 정부의 인사 2명이 국무회의 참석에서 배제됐다라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김수현 교수님, 누굽니까? 뭐 배제된 겁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안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애매한 돈 겁니까? 지금 한상혁 방통위원장하고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원래 이 두 사람은 국무위원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무회의에 꼭 참석해야 되는 건 아닌데요. 네. 2008년부터 관행적으로 이 방통위원장과 권익위원장이 국무회의에 늘 참석해 왔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에 국무회의에 참석에 배제된 것이 굉장히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참석을 하지 말라는 통보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 뭐 말만 안 했지 무언으로 사실은 사퇴하라는 압박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안 그래도 산업부 블랙리스트 때문에 지금 시끄러운데 이거랑 그거랑 뭐가 다르냐, 결국은 코드에 안 맞는 사람은 나가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지 않느냐라고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반박을 하고 있는 건데요. 보기에 따라서는 충분히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현 정부와 코드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참석을 배제시킨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이 충분히 들 수 있는데요. 저는 또 한편으로는 애당초 방통위원장과 권익위원장이 국무회의에 들어오는 게 과연 적절했느냐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방통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립적인 자세가 아주 중요하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상 국무회의에 참석한다는 것은 정부의 입김이나 어떤 특정 당의 혹은 특정 진영의 이익이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인 것이고, 권익위도 마찬가지로 기억하시겠지만 예전에 민주당 그 부동산 의원들 부동산 비리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를 권익위에서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이렇게 국무회의에 참석을 하다 보면은 민주당 의원들의 부동산 비리를 조사할 때 어떤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양새는 물론 좀 좋지 않습니다. 늘 참석해오던 국무회의에서 참석하지 말라라는 통보를 한 것은 굉장히 모양새가 좋지 않지만, 애당초 이 두 사람이 국무회의에 들어왔던 관행이 과연 공정한 것이었냐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민주당의 정치 보복 이야기, 그리고 국민의힘에 반박하는 논박 장면들 살펴봤습니다. 자, 이젠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의 주제는 이겁니다. 대통령의 딜레마. 오늘 신문 읽어주는 남자에서도 이렇게 소개해드렸습니다만, 김건희 여사가 봉하마을을 찾았을 때 동행한 지인들이 코바나 컨텐츠와 관련된 지인들인데, 이 중에 2명이 대통령실에 채용이 됐다라고 해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럴 거면 제2부속실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대통령의 딜레마까지 제기된 상황입니다. 일단 누가 대통령실에 채용이 됐다는 건지, 누가 봉하마을에 동행을 했다는 건지, 이 중에 누가 코바나 컨텐츠 관리기사였다는 건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당에서는 비선 의혹, 더 나아가 사적 채용 문제 있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사적 채용은 어폐가 있다, 관계자들을 채용하는 전례는 있다라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김 여사와 그 주변은 공사 구별을 하지 못한 채 연일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대선 때 국민께 약속한 대로 조용한 내조에만 집중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제2부속실을 이제라도 만들어서 제대로 된 보좌 시스템을 하루빨리 구축하든지 선택해야 합니다. 차라리 조용한 내조를 할지 제2부속실을 공약 파기하고 만들 건지 결정하라라고 박홍근 원내대표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적 채용 아니냐라는 겁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사적 채용은 어폐가 있다라고 강력히 반박합니다. 대통령실, 역대 대통령과 영부인들도 오래 일했던 편한 사람들 채용하는 경우 많았다. 사적 채용이란 말은 어폐가 있다라고 강하게 반박을 합니다. 자, 일단은 누구를 채용했다는 건지 좀 사건부터 정리해 볼게요. 강력계 형사 출신 박성배 변호사님, 김건희 여사가 이제 봉하마을을 찾았고, 봉하마을에 이제 권양순 여사도 예방을 했고, 그 과정에서 어제 이제 우리가 논박했던 건 그 편하게 차림을 하신 분이 윤석열 대통령도 직접 설명했지만 이 아내의 부산 친구다. 그래서 권양순 여사가 좋아하실 빵을 그 부산 친구가 부산에 있는 빵집이 잘 알아서 그거를 사서 이제 빵 드리려고 간 거다. 봉하마을 누구나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해서 한번 논란이 됐었는데, 고분은 대통령실 직원으로 채용된 건 아니고, 고분은 무속인도 아니고 코바나 컨텐츠 관계자였는데, 요 분 말고 요 두 분이, 다른 두 분이
코바나 컨텐츠 직원이었는데 대통령실에 채용됐다. 맞습니까? 그 자체는 사실입니다. 이 행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적 채용이 오히려 논란거리로 불거지고 있는 모양새인데 이 동행한 여성들 다수 중에 일부는 코바나 컨텐츠의 직원으로서 대통령실에 채용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적인 인연을 맺어왔기 때문에 동행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주기 위해 동행하였다는 취지이고 다른 2명의 직원은 예전에 코바나 컨텐츠에서 직접 일을 했거나 코바나 컨텐츠의 업무를 도움을 주었다가 최근 대통령실에 채용된 인물이라고 합니다. 사실 대통령실 제2부속실을 폐지해 영부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없지만 관련 업무를 담당하다가 김건희 여사가 일정한 행보를 할 때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도움을 주는 역할을 겸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김건희 여사의 행보 자체도 공적, 사적으로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는데 자신의 업무를 돕는 사람으로 예전에 같이 일했던 직원을 채용하였다. 이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서 채용한 것이 아니라 사적인 인연으로 사적 채용 과정을 거쳐온 것이 아닌가. 채용 과정 자체에도 일부 비위 사실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혹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 사건을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물론 진중권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 흠집을 못 잡으니 영부인을 갖고 트집 잡는 거가 민주당의 패인이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 개인적으로 흠을 잡을 때가 좀 마땅치 않으니까 약한 골이라고 여기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자꾸 사소한 것들을 해가지고 나쁜 이미지 뒤집어 씌우려는 비호감 전략이잖아요. 이것이 민주당을 망쳤거든요. 자꾸 이렇게 나가게 되면 정말 진짜 없어 보이고 요즘은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 갖고 이렇게 트집을 잡나. 진중권 교수는 이런 거 갖고 뭔 트집이냐. 빵 사서 갈 수도 있지. 뭐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 여야 두 분의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박용진 의원님. 저는 우리가 이른바 최순실 사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분을 그냥 내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대통령 비서실로 공개 채용하고 뭐 가까이 두면서는 이러저러한 의견을 들었더라면 저런 난리가 났었을까요? 최순실 씨를 차라리 채용했다면? 예. 저는 뭐 달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일이 불거지고 나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분은 우리 처하고 아주 사적으로 친한 사람입니다. 부산 친구. 오래된 친구다. 이거 이렇게 되면 이제 뭐가 되느냐면요. 만천하에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대략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이 김건희 여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적 루트 하나가 공개된 거예요. 부산 친구에게 뭔가를 부탁하면 될 거다? 아니 저기에 가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워낙 주변 관리를 되게 철저하게 했던 사람이고 누가 이 사람의 측근인지 가족 관계도 상당히 너무 단촐했기 때문에 재벌이라든지 혹은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할 때 어떻게 할지 비선을 찾는데 엄청나게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거 아니에요? 최순실로 그 비선을 찾아서 재벌들이 움직이고 최순실이 부탁하는 건 말도 사주고 뭐도 사주고 다 해주는 그런 상황이 드러나서 국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던 일이 벌어졌는데 지금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만천하에 여기가 비선 루트가 될 수 있는 이런 데라고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시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잖아요. 야당이 이 처벌하고 빨리빨리 처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관리하라고 부탁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진중권 교수는 이상하게 해석하시는데 나라 생각해서 대통령 생각해서 공식적으로 아예 관리를 하고 공적 시스템을 만듭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거 받으셔서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청와대도 그리고 김건희 여사도 보다 좀 안정적으로 그리고 공적 인식을 갖춘 사람들이 주변에서 보좌하는 시스템을 갖춰야지 그냥 사적으로 어떻게 이게 일이 잘못 갈지 모르는 그런 일을 방치하는 거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건 트집 잡는 게 아니라 영부인과 대통령을 위해서 필요한 분은 차라리 공적으로 채용을 해서 시스템 안에 들어와서 해야 된다. 그리고 공적인 인식을 갖춘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군요. 박정호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박용진 의원께서는 점잖게 말씀하시고 부탁이라고 얘기하시지만 트집 잡는 거죠. 옛날에 그러면은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 문재인 대통령 계실 때 청와대에 일하는 사람들 모두 다 공개 채용했어요? 아니잖아요. 청와대 지금도 다 사적인 인연,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캠프 인연을 통해서 그다음에 그 자리에 적합하다고 그동안 축적된 사람들 가서 대통령 모시면서 일하고 있어요. 탁현민 비서관 공개 채용됐나요? 아니잖아요.
그 뭐 지금 사적 인연으로 와서 일을 했나 안 했나 이렇게 박홍근 원내대표가 비난하는 거는 저는 트집잡기다. 그러니까 비난할 건 비난하고 옹호할 건 옹호해야 되지만 저는 이 부분은 옹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자 나머지는 지금 임용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과거 같이 일했던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문제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임용이 채 끝나지 않아서 지금 용산 대통령실 직원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일하기로 해서 임용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면 이건 정상적인 대통령실 직원이에요. 딱 한 분 지금 좀 까만 옷을 입었던 분이 문제가 되는데 과거에도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으로서 여사로서 당연히 봉하마을 가서 그 참배해야 되고 유가족들 위로해야 되고 인사드려야 되는 거 해야 되는 행보잖아요. 그때 그 행보를 좀 더 원활히 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거는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저분이 어떤 목적으로 갔는지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해명하면 그건 받아들이면 되지 계속 그게 뭐 무속인이니 아니면 또 다른 사적 채널이니 몰아가는 거는 지금 박용진 의원님 그 좋게 뭐 이렇게 건의하고 부탁하는 거라고는 말씀하시지만 저는 제가 볼 때는 저건 트집잡기다. 다만 이 안에 이 건이 이렇게 불거지는데 지금 용산 대통령실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다음에 이 문제가 어제 그저께부터 얘기가 됐을 때 오늘까지 어떻게 처리하면서 왔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대통령실 모두 다 비판 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는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다. 애써 과거 최순실을 연상시키기 위해서 또 이미지 몰아가기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예. 그러나 진지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죠. 뭐 우리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처럼 능력이 확인돼서 그러니까 캠프나 이런 걸 활동을 대선 경선을 치르면서 그 과정에서 확인된 분들이 그거는 전 어떻게 보면 공적 채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공적 인식을 갖췄는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혹은 대통령 부인을 이렇게 보좌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나하고 친한 사람만이 아니라 플러스 그 채용하는 과정에서 공적 인식을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혹시 뭐 가족 중에 중대 범죄자가 있는 건 아닌지 혹은 도덕적인 문제가 없는 건지 이런 걸 다 검증하리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거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데 좀 제가 지금 지적하는 건 뭐냐면 아예 공개적으로 그런 채용 절차를 거치고 그런 역할을 맡기고 해서 보좌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맞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2부속실 없애겠다. 우리는 뭐 아예 그런 내조하는 그런 시스템을 그냥 그렇게 조용한 시스템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말에 얽매여서 대통령 부인의 이런 뭐 공적인 역할과 관련해서 방치하는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대통령 이에 대해서 논란이 일어나니까 대통령이 대응하는 방식이 전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우리 처하고 엄청 친해요. 이렇게 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아니 세상에 대통령 부인이 어디 가서 참배하고 공식 일정을 수행하는데 그 옆 라인과 뒷 라인에 서는 사람들은 그 누군지 모든 국민이 관심이에요. 근데 거기에 그냥 잘 아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게 무슨 소풍 간 것도 아니고 대통령 부인의 공식 일정인데. 저게 소풍이냐?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지적하는 부분은 좀 받아주시고 그래서 그래? 그러면 그 대통령은 뭐 난 처음이라서 잘 몰랐는데 그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기자들한테 물을 게 아니라 야당이 제안하는 방식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검토하시고 집행하시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대통령실의 대응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봐요. 우선은 애초에 논란이 됐을 때 나머지 두 직원은 지금 대통령실 직원으로서 여사를 보좌할 목적 혹은 다른 목적으로 지금 채용 과정이 있다 혹은 채용이 됐다. 그리고 한 분에 대해서는 지금 봉하마을을 가는데 소위 말하면 그 만남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분을 초빙해서 도움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게 설명을 하고 나갔으면 이렇게까지 안 갔을 텐데 라는 아쉬움은 있어요. 그러나 지금 박용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 사람이 비선이다 혹은 뭐 저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게 된다라고 최순실 프레임 그 프레임을 만들어 가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우리 김건희 여사가 봉하마을도 갈 수 있고요. 아니면 뭐 현충일 행사도 갈 수 있고요. 어린이날 행사에 갈 수도 있어요. 그거는 공식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지 않더라도 대통령 부인으로서 그다음에 여사로서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때 그럼 그
행동을 그다음에 그 장면을 좀 더 원활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필요로 해서 도움을 받는다. 가령 어린이날 행사를 갔는데 어디 뭐 조카 아니면 어디 지금 뭐 소외된 집에 아이를 데려다 뭐 어떻게 좀 같이 축하를 해주고 격려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저기 있는 겸임 교수 저분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공식 라인에 서서 참배를 했다. 잘못된 부분이라고 그 부분 인정해. 근데 그 분을 같이 모시고 갔다는 것 자체가 다 비선이다. 모두 비선이다. 잘못됐다라고 가는 거는 저는 민주당이 좀 과한 지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두 분 의원님들의 상당히 심도 깊은 의견들 듣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기자들의 질문에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이거 나도 잘 대통령이 처음이라. 정답이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들어보시죠. 제2부속실을 아예 만들자는 의견들이 정치권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 뭐 엊그제 봉하마을도 비공개 일정인데 보도가 된 거로 알고 있고 그리고 뭐 모르겠습니다. 대통령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이걸 뭐 공식 비공식 뭐 이런 걸 어떻게 나눠야 될지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안 할 수 없는 일도 있고 어떤 식으로 정리해서 해야 될지 국민 여론도 들어가면서 뭐 차차 이 부분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2부속실을 아예 다시 만들어야 되냐? 이 질문의 근본적인 대통령의 딜레마는 이른바 영부인 논란. 민주당에서는 안의 리스크 이렇게까지 표현하던데 과연 공약을 파기할 거냐? 제2부속실을 안 만들겠다는. 그러면서 제2부속실을 만들어서 이 같은 논란을 좀 잠재울 거냐?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라는 남편으로서의 대통령으로서의 딜레마, 이걸 드러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처음이라 라는 윤 대통령의 어떤 농담 섞인 발언을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발언입니다. 민주화 이후에 우리나라 대통령 2번 하신 분이 계셨습니까? 대한민국이 단임제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이를 망각한 것인지 황당합니다. 국정 실패도 초보 대통령이니 국민께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까? 지금 김성영 교수님 의외의 곳에서 뭔가 빵 터진 건데 논란이 대통령 아까 우리가 봤지만 약간 웃으면서 농담으로 아예 제가 대통령이 처음이라 오해는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국민들 의견을 좀 듣겠다라고 한 건데 이 영부인 논란으로 막 비판 논쟁을 하다가 민주당의 대변인이 아니 그럼 대통령 2번 한 사람이 있느냐 2번 하겠다는 거냐 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기자 출신이시니까. 저는 그냥 농담으로 얘기하신 걸로 들었고 원래 윤석열 대통령의 그 말씀하시는 스타일이 지금 도어 스태핑 쭉 하고 계시지만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된 대답을 하시는 게 아니라 굉장히 캐주얼하고 좀 즉흥적이기도 하고 마치 기자들과 사담을 나누는 듯한 편안한 말투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저런 표현을 하신 거죠. 나 대통령이 처음이다. 설마 뭐 대통령 단임제인 걸 모르고 저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이거야말로 좀 예능을 다큐로 받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기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즉흥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훨씬 좋죠. 왜냐하면 기사 쓸 내용이 훨씬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불필요하게 저는 이게 뭐 논란거리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좀 이게 문제라고 보면 또 문제고 아니라고 보면 또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어쨌거나 이제 김건희 여사가 당초 이제 후보 시절에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런 아내로서만 내조하겠다, 이렇게 공개적인 행보 같은 것들 자제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한 좀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제2부속실을 없애겠다라고 이제 공약을 했던 거거든요. 아내가 뭔가 관여하는 그런 모양새를 만들지 않겠다는 것을. 그런데 자기 손으로 그 공약을 다시 파기하기가 굉장히 좀 모양새가 좋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기자에게 물은 것은 결국 제2부속실을 만드십시오. 그래서 공적인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여론을 형성해 주면 그거에 좀 반응해서 내가 비록 공약은 제2부속실을 없애겠다고 했지만
하지만 여론이 그러하다면 그럼 수용하겠다라는 모양새로 지금 만들어 가기 위해서 기자들에게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이제 반문하는 식으로 대응을 하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도 지금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도 집회는 이루어지고 있죠. 시위 집회의 자유는 우리 법이 보장하는 국민들의 권리이긴 합니다만 과연 무엇을 위한 시위 집회냐라는 비판이 양쪽에서 모두 나오고 있습니다. 즉, 시위 집회의 성격이 약간 정치 보복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전락한 것 아니냐, 새로운 우리 사회적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여론의 언론의 지적도 많습니다. 그 장면 살펴보시죠. 네, 양산 집회에 대해서 집무실 앞도 시위를 하는 판에 법대로 하면 된다 해서 윤석열 대통령 말대로 지금 이곳에서 시위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아무래도 좀 소음이 좀 심해가지고 우리 어쩔 수 없이 문을 2중 3중으로 꼭 그렇게 닫고 이렇게 업무하고 있습니다. 맞대응식으로 이렇게 집회를 한다는 거는 이렇게 국민 화합 차원에서 좀 상당히 좀 우려가 됩니다. 좀 그래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는 또 딴 사람도 있잖아요. 청와대하고 다르잖아. 그래가지고 조금 남들한테 피해를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본인의 사저 앞에서 진행되는 이 서울의 소리인가요? 민중의 소리인가요? 서울의 소리죠. 서울의 소리. 서울의 소리 주도의 이 집회에 대해서 대통령은 과연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 시위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법에 따라서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지금 나쁜 시위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법에 따른 국민의 권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 대통령 사저 주변의 주민들이 아기가 잠을 못 잔다, 수험생이 있다라고 괴로움을 호소하는 현수막도 있다고 합니다. 집회 소음으로 아기가 잠을 못 자고 울고 있습니다라는 현수막이 달리기도 하고, 수험생이 있는데 너무 시끄러워서 지금 수험생이 공부를 못하고 있다라는 현수막도 걸렸습니다. 대통령의 사저, 서초동에 있는 이 주상복합 아파트 도심 한가운데서 벌어지는 시위, 그리고 그 이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귀화한 양산 시골마을에서의 어떤 시위, 주민 모두 다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박승배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으로도 양산 집회나 서초구 집회를 막을 근거 규정은 존재합니다. 바로 거주자의 보호 요청에 따른 제한인데, 거주자가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경우, 즉 확성기 등 기구 사용이나 모욕을 줄 수 있는 구호로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집회 시위에 제한을 요청할 수 있고, 경찰서장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에는 집회 일시, 장소, 참가 인원을 제한하거나 그 방법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네. 다만 집회 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라고 표현해도 무방할 정도로 중요한 권리입니다. 이를 제한할 것인지 말 것인지 상당히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현실은 현장에서 집회 시위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경찰서장은 지방청장의 의사를 파악해 보려 하고, 지방청장은 경찰청장의 의사를 파악해 보려고 하고, 경찰청장은 대통령의 의중을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즉 적어도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하거나 대통령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회 시위를 규제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표현해도 무방할 정도인데, 그렇군요. 윤석열 대통령이 다소 이 집회 시위에 대해서 어정쩡한 태도 내지는 규제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이 경찰서장은 집회 시위를 제한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 의사에 반하나 싶은 생각에 섣불리 그 권한 행사를 하지 못하는 모양새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대통령의 의중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직접 집회 시위의 안전한 보장을 추구하고 필요하면
관리 감독을 하는 경찰서장은 관련된 정보와 첩보를 바탕으로 필요한 조치는 이제는 과감하게 시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 예,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현재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집시법 개정안, 사실 이 집시법 개정안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해 위헌 여부가 상당히 심하게 다투어질 소지가 다분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집회 시위의 자유 전반을 제한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미 현행법상 규제할 근거가 있다면 이 규정을 근거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이와 같은 논란도 더 이상 이어지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찰이 적극적으로 이 같은 시위 양상은 좀 개입을 해야 한다라는 박스매 변호사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함께 보시죠. 문재인 정부 때 잘 나갔던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대검이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에게 정직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진웅 검사라고 기억하시죠? 역시 지난 정부에서 잘 나갔던 정진웅 검사가 독직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뒤늦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미안하다라고 뒤늦게 미안함을 밝혀서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가 증거가 없으니까 빨리 종결돼야 된다라는 결재를 뭉갰다라는 의혹도 있었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시켰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죠. 그러니까 당시 문재인 정부에게 불리한 거는 뭉개고 아니죠. 문재인 정부에게 불리한 수사는 뭉개고 이제 유리한 수사는 그냥 내비뒀다라는 의혹의 한 복판에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이 있죠. 대검이 그제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 정직 중징계 심의 청구를 법무부에 했습니다. 이제 법무부 판단이 남은 셈이죠. 지난해 5월 직권남용 등 혐의 불구속 기소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에서 승진을 한 바 있었죠. 게다가 공수처에 황제 의전을 받았다라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자, 이렇게 뒷골목에서 공수처가 내준 공수처장 관용차를 타고 공수처가 모시고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가 거짓말을 한 것도 드러났었죠. 원래 수사하는 피의자들에게 제공되는 차가 있는데 뒷문이 개조가 안 돼서 그렇다 어쩌다 했는데 그거 다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나서 황제 의전을 받은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도 논란이었고 황제 의전을 해놓고 거짓말을 한 공수처도 당시 문제가 된 바 있었습니다. 김수영 교수님, 이거는 어떤 겁니까? 그러면 정직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그 법무부에서 지금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에 대해서 정직을 내려달라라는 청구를 했는데요. 기억하시겠지만 김학의 전 차관이 이제 출국하려는 것을 막는 과정에서 굉장히 불법적인 그 권한 남용 같은 것들이 있었죠. 이걸 수사하려고 하자 이 수사를 무마시키려고 했다는 이제 의혹을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성윤 전 고검장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징계를 내려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사실 너무 황당하게도 보통 그런 식으로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되거나 하면은 승진을 할 수가 없거든요. 모든 승진에서 당연히 보류가 되는 것인데 그 와중에 고검장으로 승진까지 했단 말이에요. 재판받고 뭐 혐의가 제기된 가운데 승진을 했다? 네, 그렇죠. 그때 서울중앙지검장이었는데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고검장으로 승진까지 했으니까 굉장히 이제 국민들 볼 때는 정말 어이없는 인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런 이제 정권이 바뀌고 그 전 정권에서 있었던 이제 검찰이 굉장히 정치화돼서 문재인 정부에게 불리한 수사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모두 막으려고 하고 문재인 정부에게 유리한 사람들만 요직에다 앉히려고 했던 이러한 모든 관행들이 국민들 보기에 굉장히 불편하고 검찰을 끊임없이 정치화하고 있는 전 정권에 대한 불신과 불만들이 결국 그게 달하다 보니까 정권도 바뀐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은 모두 그 검찰이 너무나 정치화됐던 상황들을 다시 돌려놓는 그런 과정의 하나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혐의가 제기됐는데 승진을 했다. 그런 사람이 또 있었죠. 영전을 한 정진웅 검사가 독직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뒤늦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 피해자죠. 미안하다라는 소회를 밝혔다고 합니다.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신라된 취재 의혹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당시 법무연수원 부원장을 독직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죠. 유죄죠. 검찰 그제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가 다음 달 21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의도하진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한동훈 장관이나 다른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마음의 상처 줘서 미안하다. 이 뒤늦게 미안하다는 의견을 밝힌 겁니다. 제 친정이 검찰에 많이 서운하다. 사실 여기에 방점이 찍혔겠죠. 친정이 검찰에 서운하다. 제가 거짓말하고 왜곡한다는 오해만 걷어줬으면 좋겠다. 라는 서운함까지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독직 폭행.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폭행을 했다는 거죠. 그때 독직 폭행 혐의 당시에 정진웅 검사는 과거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 해명도 논란이었습니다. 저는 결코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하기 위해 누르거나 올라탄 적이 없다. 우연히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연히. 몸 위로 밀착이 됐다. 우연히 몸 위로 밀착이 됐다. 그러니까 내가 누르진 않았다. 나 눌렀어. 하지만 몸 위로 우연히 밀착이 됐다. 자, 정말 제가 기자 생활하면서 들었던 해명 중에서 굉장히 역대급 해명이라고 저는 손을 꼽습니다. 우연히 내 몸이 붕 공중으로 떠서 책상을 건너뛰어서 뭐 쇼파인가요? 쇼파인가 책상을 건너뛰어서 넘어져 있는 한동훈 검사장의 몸 위로 밀착이 됐다. 거의 뭐 굉장히 좀 우연의 확률이죠. 휴대전화 확보 과정에서 내가 중심을 잃은 것이다. 올라타려고 하거나 밀어 넘어뜨리려 한 적은 없다라고 해명한 바 있었습니다. 강력계 형사 출신 박승모 변호사님, 이렇게 될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많은 강력 사건 해보셨으니까 누군가가 누구를 밀쳐서 피해자가 넘어졌고 그 위에 이제 눌렀다라는 피해자의 주장이 있는 가운데 가해자 측이 나는 누르지 않고 폭행한 적 없다. 우연히 내 몸이 붕 떠서 정신 차려 보니까 한동훈 장관 몸 위에 이렇게 밀착이 돼 있었다. 내가 중심을 잃어서 이렇게 된 거다. 이럴 확률이 얼마나 있습니까? 폭행 자체가 부인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신체가 서로 밀착이 되었는데 이 밀착이 되었을 때 상대가 일방적으로 끌지 않는 이상 우리 현재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를 폭행이 아니라고 평가하는 경우는 지극히 드뭅니다. 다만 정진웅 검사장이 주장하는 바의 요지는 폭행 자체를 부인한다기보다는 폭행의 의도가 없었다. 그러한 형상이 구현되었다고 하더라도 즉 외부적으로 보기에는 폭행이라고 하더라도 폭행의 의도가 없었으니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정진웅 검사장 입장에서는 이 사건 무죄 주장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이 독직 폭행은 인신 구속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가 폭행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일반 폭행과 달리 법정형 자체도 높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즉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데 검사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확정받을 경우에는 파면당하게 됩니다. 즉 독직 폭행이 유죄로 인정되면 자동 파면되게 되고 이후에 검사로서의 업무를 종결한다고 하더라도 이 집행유예 선고 시 집행유예 유예 기간이 종결된 이후 2년 동안 변호사 등록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즉 독직 폭행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에는 자신의 일신상 신분상의 지위에 상당한 영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무죄 주장을 굽힐 수가 없고 또 이 유죄가 인정된다고 할 때 검찰 내부에서 자신의 행위의 정당성에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즉 자신의 업무 중에서도 가장 주목을 받았던 업무에 치명상을 입게 되는 상황 방치할 수가 없겠죠. 정진웅 검사장 입장에서는 이 무죄 주장을 꺾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결국 이 사건은 항소심 경우에 따라서는 대법원까지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거 가지고 저희가 과거에 방송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중심을 잃고 쓰러지면 여기서 이렇게 쓰러지는 건데 그때 당시 상황이 소파를 넘어가서 사실은 날아간 거예요. 저걸 어떻게 저렇게 표현하나 싶은 생각이 하나. 두 번째는 때리잖아요. 이거 때리는 거를 자기는 안 때렸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빠른 속도로 밀었다라고 주장한대요. 아, 빠른 속도로 밀었다. 때린 게 아니라 지금 정진웅 검사가 하는 얘기가 저는 빠른 속도로 밀었다, 때리지 않고 라고 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생각이 얼핏 들었습니다. 예, 재판 결과 지켜보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이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 못지않게 뜨거운 소식들이 사실 많습니다. 세 가지만 저희가 엄선했는데 첫 번째 소식부터 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우리 공무원이 월북의 의사를 표현했다라고 피살된 우리 공무원을 월북자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월북자로 규정을 받은 피해자의 공무원 가족들의 마음의 상처와 반발이 많았습니다. 진실을 드러내라 라는 피해자들의 절규를 문재인 정부에서는 끝까지 비공개 원칙을 밝히면서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동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현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월북 단정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곧 발표한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즉 월북이 아니라는 얘기죠. 당시 문 정부와 민주당에서는 자진 월북 시도 정황이 있었다라고 공식적으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어업지도선 동승 공무원들의 진술, 군, 당국, 특수, 정보 등 관련 자료를 검토했는데 자진 월북을 단정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르면 오늘 조사 내용을 공개. 다시 말해서 전 정부에서 월북으로 규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정부의 발표가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실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남아있는 자료로는 월북 의사 확인할 수가 없다. 국민이 숨졌는데 그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결정 지나치게 빨리 나왔다라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이 사건 직접 취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출연하고 있는 또 다른 프로그램이죠.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서도 제가 숨진 공무원의 친형과 가족을 직접 인터뷰한 바도 있었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해경의 공식적인 브리핑 어떻게 월북으로 규정했는지 저희가 준비했고 민주당의 황희 의원도 이분은 월북한 게 맞다라고 규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발언 들어보시죠. 발견될 당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고 북측에서 실종자에 대한 인적 사항을 소상히 알고 있었던 점, 북측의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이 있었던 점, 또한 실종자가 항해사로서 연평도 주변 해역을 잘 알고 있었던 점, 그리고 표류 예측,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실종자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경로로 입수된 획득한 우리 첩보망에 의하면 월북 의사를 확인하고 대화 등의 그런 정황들이 들어 있습니다. 대화는 누구랑 그 말을 했다는 겁니까? 그렇죠. 북한 함정하고 안타깝지만 실종자하고의 대화 내용입니다. 제가 이 사건을 취재하면서 계속 제기했던 의문은, 제 마음속에 풀리지 않은 의문은 정부가 갖고 있다는 이 사람은 월북이 맞다라는 증거가 과연 뭐냐라는 겁니다. 정부는 공개해주지 않고 있죠. 그럼 살해된 유가족들에게는 정부가 이 근거를 제시했을까요? 제가 직접 이 피살된 공무원의 친형을 만났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선생님이 월북 의사를 표현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 감청 자료, 즉 군이 말했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가족분에게 제시한 바가 있습니까? 안 했습니다. 군사기밀 국가안보 이유로 거절을 했습니다. 월북이 추정되는 단어가 들어있더라. 그래서 그러면 그 단어가 조각조각이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단어가 뭔지는 말 안 해주던가요? 말 안 해주죠. 그 내용을 내가 좀 들어야 되겠다. 월북이라는 단어를 동생이 얘기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동생이 했다는 게 아니라 동생이 육성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북한의 통신병들이 주고받았던 그 내용 중에 월북이라는 단어가 조각조각 있었다는 거죠. 윤석열 정부에서 그때의 군 통신 감청 자료 등을 다시 분석해 본 결과 월북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문재인 정부에선 월북으로 규정했을까요? 민주당 의원과 해경까지 나서서 말이죠. 친형의 주장에 따르면 정부가 이 가족들에게 제시했던 근거조차도 조약했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네.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서 잔인하게 살해됐는데 어떻게 정부가 근거도 없이 이렇게 섣불리 월북으로 단정할 수 있습니까? 오늘 뭐 공개되는 자료가 어떤 내용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정부가 어떤 판단을 또 할 거고요. 또 글을 놓고서 언론과 국민들이 이제 누가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판단을 따로 하실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두 가지를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 하나는 만일에 북에서 동해 바다를 통해서 어선이 이렇게 가끔 떠내려오잖아요. 예. 그 엔진 고장이나 이런 등등으로 그때 즉각적으로 북측이 그 어민들과 어선을
송환해 달라 요구하고 우리 국민에 대해서 빨리빨리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이제 귀순 의사를 밝히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요구를 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죠. 근데 예. 우리가 초기 그 사건의 초기 아직 공무원이 살아 있었을 당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빨리 안전을 확보하고 우리에게 돌려보내 달라 이런 말을 전달했는지가 저는 핵심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역할을 군이 못했거나 아니면 우리 정부가 제대로 그 역할을 못했다고 한다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이라도 바로잡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제가 지적하고 싶고 우려하고 있는 것은 이제 자꾸 이런 식으로 어떤 국민들에게 민감한 사건, 예민한 사건들이 들춰내어지고 자료가 공개되고 하면서 전 정부에 대한 어떤 신뢰를 무너뜨리거나 혹은 전 정부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거나 하면서 앞서 우리가 잠깐 얘기했었던 산업부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자꾸 비화되어 가서 양 진영 간에 여야 간에 다툼의 소지로 또 만들어져서요. 어떻게 보면 협치도 깨지고 앞으로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될 그런 과제들을 자꾸 누수하게 되게 되는 것은 아닐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현 정부의 관련자들이 좀 깊이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은 소중합니다. 더구나 이 소중한 생명이 북한군에 의해서 무참히 살해되었는데 그 국민과 국민 가족을 월북자로 규정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정부도 신중을 해야 하는데 그게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 월북으로 규정했다면 그에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할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국민들은 이 사건을 기억하고 해당 정부의 책임을 물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이 저는 이 사건을 취재할 때마다 매번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사건 함께 보시죠. BTS가 돌연 단체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K-팝이라는 것도 그렇고 이 어쨌든 아이돌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사람을 숙성하게 놔두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성장할 시간이 없어요. 어떠한 가수를 팬분들한테 남고 싶다는 생각을 이제 하게 돼서 지금 좀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쳤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뭔가 되게 죄 짓는 것 같으니까. 아니 제일 어려운 게 가사 쓰는 거야. 할 말이 없어 진짜. 한 번도 너무 재밌다라면서 작업을 해본 적이 없어. 그냥 항상 괴로웠고 항상 써내는데 힘들었고 쥐어 짜냈고 너무 안 좋게 뭔가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방탄소년단의 챕터 2를 가기에 굉장히 되게 좋은 시기이자 스텝인 것 같아요. 되게 오래 하고 싶고 방탄소년단을 오래 하려면 제가 저로서 남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네. 왜냐면 내가 방탄은 아니니까. 나는 방탄의 일부니까. 아니 김승현 교수님 이렇게 잘 나가는 방탄이 왜 갑자기 활동을 중단합니까? 지금 아주 활동의 최정점을 찍고 있는 세계적인 스타라고 할 수 있는 방탄소년단이 어저께 이제 그 유튜브 방송에서 좀 각자의 시간을 갖자라는 이야기를 해서 전 세계 팬들이 굉장히 충격에 휩싸여 있고 외신들도 아주 중요한 보도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충격적인 사건이라는 것인데 아마 이제 9년 동안 지금까지 활동을 했다고 하니까요. 좀 지칠 때가 됐기도 한 것 같습니다. 뭐 거의 쉼 없이 달려왔기 때문에 일단 지칭이 가장 크다. 각자 좀 고갈된 느낌이 있겠죠. 어쨌든 뭐 예술을 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영감이 채워져야 할 수 있는 것인데 계속 소진하는 활동을 하다 보니까 좀 내면을 채우는 시간을 갖고 싶다라는 그런 욕망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좀 숨고르기에 들어가자. 그리고 각자 활동을 좀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쪽에서는 해체가 아니라 이제 각자 활동과 함께하는 활동을 이제 병행하는 약간 그런
시스템으로 갈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전 세계 팬들은 굉장히 충격에 휩싸여 있고 지금 다만 이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군입대 이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맏형이라고 얘기되는 그 진이라는 멤버가 올해 12월까지는 이제 입대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줄줄이 입대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군대 때문에 여러 가지 공백이 생기는 것들을 고려해서 이게 때로는 흩어졌다가 때로는 만나는 이런 좀 유연한 활동을 하자라는 군입대도 의미에서 좀 있고. 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런 이제 선언을 한 게 아닌가. 하여튼 전 세계는 굉장히 지금 충격에 휩싸여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일단 BTS 화이팅이라는 말을 좀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주가가 출렁였다고 합니다. BTS 중단 선언에 소속사 하이브 주가가 하루 만에 25% 급락, 시가총액 1조 9천억 이상 증발. 아유, 이거 주식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많이 손해를 보셨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이 인터뷰까지 했어요. 입대 시 2023년 관련 매출 감소분, 음반 투어, 상품 기획 등 모두 7,500억 원에 달할 것이다. 이런 게 이제 주가 하락에 좀 반영됐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뜨거운 소식입니다. 함께 보시죠. 누리호 발사가 또 연기됐습니다. 센서에서 이상이 감지됐다는 겁니다. 언제 발사되죠?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누리호 발사 앞둔 어제 발사대 설치까지 했는데 막판 점검 중에 센서 이상 연기됐습니다. 발사. 다시 이거 떼서 조립동으로 옮겨가지고 문제 원인 파악하고 고치고서 다시 발사를 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항우연 측 이야기 들어보시죠. 근원적인 문제, 그러니까 어떤 설계나 이런 부분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단순 하드웨어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후속 발사 일정은 또 그것과는 크게 그 영향을 안 미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조금 아쉽게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우주 공간에 우리가 만든 위성을 보낼 수 있게 계속 노력했기 때문에 저는 가야만 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성과를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아 의원님, 네. 이명박 정부 시절에 대변인 하셨잖아요, 청와대. 그때 나로호 발사에 성공했었고 이제는 이제 발사 엔진까지 우리 기술로 해서 띄워내는 건데 지금 센서 이상으로 했는데 성공하겠죠? 아쉬워요. 성공할 거라고 봅니다. 그때도 앞에 실패하다가 이제 대통령 앞에서 이제 2층에서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요. 어렵고 힘들고 뭐 지금 연기된 게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가서 꼭 성공하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 보면은 이럴 때 힘을 모아 주더라고요. 아니, 월드컵하고 이거 로켓 발사는 우리 한마음 뜻이에요. 그래서 다 모여가지고 응원하고 이러면 저는 저 언젠간 해가지고 우리가 또다시 우주 강국 그리고 우주의 멤버가 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청와대에서도 발사 성공했을 때 매우 기뻐했었죠. 그럼요. 그때 이제 몇 분이 같이 해서 그 청와대 본관에서 예. 대통령하고 같이 본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정말 이렇게 화면으로 딱 보면서 성공하고 박수치고 막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이런 거구나 뭐 이런 거 한번 느낀 적이 있어요. 지금도 한번 우리 국민들이 모두 다 같은 마음으로 환호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센서 신호 이상이니까 이거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그럴 것 같아요. 센서 문제니까 큰 문제는 아니다. 성공할 것 같아요. 느낌이. 들어가서 한번 보고 저는 뭐 곧 날씨도 좀 좋아지고 날씨도 좋아지니까 싶어요. 일단 그러면 누리호 발사 전에 육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들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과 날카롭고 시원한 돌직구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